영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제 어떤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초중고의 학생이 있는 부모들은 특히 고민이 많이 되죠. 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문제는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또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은 정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로 간다면 첫 번째 정보 한번 드려볼게요. 저학년일수록 시험 위주보다는 생활 영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도 리스닝이라는 것이 듣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시험 위주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영어에 대해서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법인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반발이 생기죠. 뭐냐면 수능은 생활 영어 수준을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독해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생활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거예요. 야, 영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전문적인 독해를 원하는 수능에서는 애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해를 하루에 최소 10분 정도는 최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그러하듯 여러분 뭐 자제분들에게 피아노나 기타나 수영이나 등등 가르쳐 봐서 아시겠지만 처음이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예를 들면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아마추어로 한다면, 아마추어가 뭐겠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죠. 아마추어로서 노래방 정도의 즐거움을 갖겠다. 노방 정도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되나, 만약에 전문가로서의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지만 프로로서 또는 전문가로서의 기본 자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능을 뭘 원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독해를 원해요. 아마추어 정도의 독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생활 영어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영어를 거꾸로 말하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고통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대학이 생활 영어 한다고 그 학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교가 우리말을 한국말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지만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 다 뽑아주진 않죠.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은 영어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하는 대학은 아카데믹한 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은 그 정도를 넘어서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카데믹한 것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대학은. 그래서 영어 독해는 그래서 어려운 독해도 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문가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생활 영어 할 것인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즐겁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 트레이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대학은 그런 코스입니다. 두 번째 정보. 학년이 올라가도 그럼 생활 영어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어는 지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험에도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리스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또 그 이유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했던 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고 가는 게 좋다. 하지만 또 생기죠. 수능 영어를 해야 하기에 독해를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가끔씩 유튜브에 외국인이, 그것도 석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또 박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수능 영어를 읽고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외국인입니까? 교수입니까? 교수일 수 있겠죠? 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외국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독해를 많이 안 했거나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외국인이 그 자기 분야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여러분 이것을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게, 그것도 해석하는 한국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것도 해석합니다. 이분이 못한 거를 한국 사람이 해석을 해요. 말은 이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독해력은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학생이 너무나도 적으면 그 문제는 다시 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도 맞히고 해석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는 해석을 해도 답을 못 맞힐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기본 바탕은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하는데 답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도 꽤 봤습니다. 해석은 다 했는데 답이 틀린 경우 있어요.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기본 해석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정보 드릴게요. 학원에 가시면 구문 독해가 기초라며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학원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식 영어를 계속 여러분들 자제분에게 시키고 있는 거니,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영어 독해 숙제를 많이 내고 구문 독해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나마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학원이 있다면 보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영어 독해를 PT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으면은 억지로 어떻게든 시키더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럴 때는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숙제를 좀 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코스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정말 스케이트를 즐거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거웠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처음은 누구나 힘들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됩니다. 아이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돼요. 좋은 습관은 힘들게 얻고요. 나쁜 습관은 쉽게 얻는 경향이 있어요. 매일 10분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이거라도 독해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해만 하면 되느냐? 네, 맞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독해만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어휘는요, 지문 안에 어휘가 나와요. 문제는 이 아이가 10분 동안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두 줄만 했다 가정합시다. 효과가 되게 적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에 10분이 되면 이런 걸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좋은 습관이 힘들다고 했죠.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제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독해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영어 강사는 단언컨대 거의 없어요. 제 영상에 후기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프로가 돼야 됩니다. 자, 혹자는 그런 말해요. 고등학교의 배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 이분이 모르는 얘기예요.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니까 또 영어를 국어 공부시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어 독해를
하시면 그 안에 배경 지식이 계속 쌓여요. 국어 뭐 소설책을 읽거나 논설문 읽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 그것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국어죠. 반드시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강사 선생보다 때로는 영어 교수보다도 리딩을 잘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교수가 영어 리딩이 잘할 것 같죠? 어떤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종합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딩에 관해서만큼은 이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학생들 꽤 봤거든요. 강사보다 잘해요. 교수보다도 잘해요. 왜? 읽는 방식이 달라요. 이들이 영어의 어휘는 분명 이 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읽는 방식에 있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얻는 그 정보력, 리딩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다르잖아요. 번역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번역이 아니라 그냥 리딩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이 학생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강사보다 대학 교수보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영어를 더 잘해요. 스피킹, 그렇죠? 리스닝 이런 거는 리딩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피킹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분들.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학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수능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 킬러 문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하나인지 모르겠으나 자, 이것을 한글로 해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EBS에서 출처로 갖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보세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다수의 대책을 찾아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 많은 수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은 경제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의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효율성의 산정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단순히 사적 비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달성한 절감액과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읽고 나니까 어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아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해석은 정확히 맞아요. 근데 정확히 잘 들어보세요. 해석은 틀리지만 않았다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다수의 뭐 이런 것들. 그냥 많은 대책을 내놨다면 되는데 다수의 하니까 한 단계 우리가 좀 꺾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중 많은 수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틀리지만 않았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읽을까요?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글이 더 어려워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외부 효과 이런 것들. 한글이 더 어려워. 외부 효과가 뭐야? 그러나 영어로 가보시면 보세요.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많은 다수의 그런 방법들을 다수의 대책을 같은 말이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인프루브가 증진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느끼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많은 그런 대책을 확인했다. 불행히도 많은 것들이 비용 cost effective 우리말 바꾸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cost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비용 효율적이라 딱 줄여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약간 시간이 걸리는 텀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여기 보면 not cost effective를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나오면 본능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비용 대비 뭔가 효율성이 좋지 않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말 안 바꾸기 때문에 더. 그러나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상해져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은. 이것도 보세요.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뭐 중요한 requirement 요구 필요 에너지 efficiency 효율 investment 투자 에너지 효율 투자 우리말 바꾼 거예요.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잘 보세요. 명사가 에너지 아시죠? efficiency 효율성 investment 투자예요. 요 세 가지를 딱 엮어놨는데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의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다라고 해요. 어렵죠? 이것은 그냥 필요하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필요 조건이가 되어 어렵죠. 필요 조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해석이 오히려. 그냥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하는 애들은 이것은 중요한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비용을 효율성을 갖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투자. 맞긴 맞아요. 근데 에너지 효율 투자란 게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투자란 건 한국말을 안 바꿔도 그냥 알아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한 투자에 필요해. 뭐가? 이게 필요해. 에너지적 관점에서 그래.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합니다. 비용 효율성의 산정은 쉽지 않다. 산정? 되게 어렵죠. C인데요. 그러나 calculation은 계산이라고 해석해보세요. 산정이 아니라. 뭘 산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에너지 효율 cost effectiveness 앞에서 뭐라고 했죠? 비용 대비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같은 비용에 따른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면 훨씬 쉬운데 꼭 이렇게 산정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산정이라 해석 안 해요. 계산한다 생각하지. 그것은 단순한 사적 비용을 살펴보고 사적 비용 어렵죠. 여기 보시면 it is not simple 간단하지 않거든. 케이스를 해석하면 여기서 보면은 경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해석 안 해. 잘하는 애들. It is not simply case. 이것은 단순한 경우는 아니지. 단순하지 않아. Private cost. 개인의 비용,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라 한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사적 비용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가나 이러한 거 말고 그냥 개인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개인들의 비용을 단순히 그것을 보고 그 비용을 이것도 보세요. 억치브 성취하다, 달성하다, 리덕션 줄이다. 달성한 절감액이니까 말은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상하죠. 달성한 절감이란 말 우리 쓰지 않거든요. 그냥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비용을 줄어들게 한 거예요. 그것들을 개인들이 쓰는 비용을 보고 그 비용을 줄였잖아요. 어떤 투자를 해서 줄어든 비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개인들의 비용을 보고 그것들을 줄어든 비용과 비교해 보는 거. 단지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이해가죠? 되지 않아요. 사적 비용을 보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달성한 정감액. 말은 맞아요. 어떤 투자를 통해서 뭔가 달성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 보는 거 이걸로 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돼요. 우리말을 바꿀수록. 계속합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외부 효과가 있고 거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가 있다란 말도 사실 이거 갖고 전문 용어는 맞아요. 전문 용어 맞지만 그거 뭐라도 푸는 지장 없다니까요. 상당한 external이라는 단어가 외부거든요. 상당한 외부적인 것들이 있고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한 매크로라는 큰 거예요. 거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종합적인 수준에서 국가 에너지의 효율성의 어떤 레벨을 증진시키는 거로는
바로 긍정적 효과로서는 매크로, 거시경제 이슈들, 예를 들면 이것에 효과가 있는데 에너지 의존, 기후 변화, 뭐 보건, 국가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시적인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익스터널리티라는 단어 몰라도 푸른데 지장이 전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전문 용어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충은 알겠죠. 외부적인 어떤 중요한 게 있나 보다라고. 근데 외부 효과라고 하고 거시경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란 말을 정확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외부적인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 필요 없다니까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자, 총체적으로 집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큰 총체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니까 레벨을 자꾸 수준이라고 해석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에너지 효율의 레벨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준이란 말을 바꾸면 또 어려워지는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 의존도, 기후변화, 보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 A번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즉 가정은 전기 비용과 가스 요금을 줄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락을 증진할 수 있는 반면에, 해석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런 말, 안락 같은 말, 증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회사는 자체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에너지 효율 시장, 이것도 이상하죠. 에너지 효율 시장이 뭐야? 은 일자리와 직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거 나머지 이해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볼까요? 안락이란 말 또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 시장,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한글로 바꾸면서 나오게 된 건데, 여기 보면 에너지 효율 시장이 나와요. 이거거든요. 에너지 에피션시를 위한 시장은 맞아요. 그러나 이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바꾸면 더 이상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레벨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에너지, 일렉트리시, 전기의 카스트,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가스 청구소도 줄이고요. 그러면 그들의 건강과 컴포트를 높여주겠죠. 우리들의 건강과. 그럼 에너지가, 가스 요금이 주니까 당연히 난방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예를 들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컴포트예요. 건강과 컴포트에 도움이 되겠죠. 이 컴포트가 안락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컴포트를 안락을 해석하는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냥 컴포트 하면 느낌을 알아요. 아, 건강과 컴포트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생산성도 증진시키잖아요. 마침내 이제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효율을 위한 마켓, 시장 경제니까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장이 경제에 기여하겠죠. 잡이나 그런 것을 창출해서 도움을 주겠죠. 시장이 도움이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성으로 얻은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장이 결국엔 또 도움을 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끔씩 영어 강사들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부모님들? 이런 걸 학생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떠한 뭐 굉장히 뭔가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 해석 자체가 좀 문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바꿔놨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이 단어가 더 어렵습니다. 한글이. 그래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